예, 2025년 5월 7일, 음력으로는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우리 이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환국사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태고사에서부터 현대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대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가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 현대사만큼 베일에 쌓여져 있는 역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문산책 261번째 현대사 네 번째 강의로서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는 요주의 인물이 이제 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주 요주의 인물, 첫 번째 인물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요주의 인물이 바로 박정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것은 이 두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산다는 겁니다. 이 점이 가장 요주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이승만은 실질적으로 하와이나 미국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몸으로 말을 하고 몸으로 대화하는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실천했던 인물하기보다는 허울 좋고 허세적이고 왜곡되고 가짜, 진정성이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폼생폼사형의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폼생폼사로서 국제적인 인물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나라의 서임새가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서의 이승만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승만이가 세계사적 조류로서 분단국가,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이런 이데올로기 시대에 우리가 이승만이 권력을 잡게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보여준 행동이라든지 실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내전이 남한과 북한에 일어난 1950년대에 그때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의 훌륭한 그런 면모를 갖췄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또 요주의 인물이 바로 이 박정희라는 사람인데요. 이 박정희로서 대구 사범을 나오고 또 교사를 잠깐 하다가 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면서 헬스를 썼다든지,
또 만주 군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일본 육사를 편입하게 되었다든지, 또 일단은 천황의 혈서를 쓰고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다소 우리가 의아한 일이죠. 어쨌든 그리고 이후에 소위 말하는 남로당, 그러니까 그 남한공산당이죠. 남로당에 이 가입이 되어서 군부 내에 자익으로 발각이 되어서 만주 군관학교의 선배였던 그 백선엽의 그런 탄원서로서 친구들이 모두 사형에 처해지면서 결국 박정희만 이렇게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복권이 돼서 한국 군부에 승승장구를 하다가 나중에 1960년도에 61년도에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5.16 군사 쿠데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이후에 자익으로 몰려서 미 군부의 감시망에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이승복이 동상을 전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세운다든지, 국민교육 현장을 우리가 반포한다든지, 다 1968년도 어간에 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샘물운동회까지 모두 다 국가를 병영체제로 유지를 한다든지, 예비군 훈련을 시작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보통의 사람은 아닌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승만과 박정희의 그 요주의 인물이 우리의 그 민족사적, 우리의 또 현대사적 역사관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줬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그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으로서 공적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승만 시대 때 지금 현재의 많은 그 인물들 중에서, 정치 지도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자국민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흥성대원군 때 우리가 8,000명을 우리가 숙청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고, 우리가 기축옥사 때, 조선시대 때 기축옥사 때 정철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인들이 약 2,000명 정도가 뭐냐면은 숙청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동학농민혁명 때 35,000명이 희생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제주 4.3 사태 때 수만 명이 죽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승만 시대 때 우리가 자국민이 35만 명이 도륙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전두환 노태우에 의해서 신군부에 가지고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든지, 또 자국민을 살상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이승만과 이 박정희를 요주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오늘날의 윤석열까지 오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들어낸 지난 우리가 80년은 지난 80년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나라에 있느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광인의 시대고 족쇄의 시대이며 족쇄의 시대는 교제의 시대란 말입니다. 폭력의 시대고 폭행의 시대고 정신병의 시대다. 규제하고 포획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온갖 권위주의적 그 다음에 독재주의적 그 다음에 반민주 반인권 반여성 반권위 물질주의 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이 역사를 안고 있는 이 시기가 지난 이승만이와 박정희가 만들어낸 우리의 그 현대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조직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붙여봤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세속 국가를 지향하고 대한민국은 세속 국가를 지향하고 또 더불어 우리는 삼원 제국의 정통을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먼저 화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속 국가를 열어가고 있고 삼원 제국의 전통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우리말로 지금 현대말로 바꾸면 세속 국가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를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교 국가, 불교 국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속 국가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말하고 삼원 제국의 전통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법치주의, 즉 다시 말하는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삼원 시대 때의 법치주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속 국가를 지향하고 삼원의 전통을 이어가는 나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뭐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속 국가를 지향하고 삼원 제국의 전통성을 이어받는다. 이 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적용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이고 법치주의라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법치주의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법치주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가상의 용어인 현상학적인 이름이 바로 국가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는 존재한 것이죠. 상상 속에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이름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국가의 이 폭력성에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치주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치주의를 하면은 법을 이용해서 국민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법적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는 우리의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인간의 문명사,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철학적으로 역사성과 공시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삼원 제국의 전통성을 이어받는다는 뜻은, 법치국가를 주장한다는 뜻은 법치국가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가치인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그러면 인간의 보장권은 무엇이냐? 우리가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뭐 양심의 자유, 재산의 자유, 뭐 이런 기본적인 인간이 누리는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본권들을 우리가 포함하는 것. 그 기본권은 바로 인간의 행복에 기초하고
그 인간의 행복은 바로 인간의 존엄에서 나온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은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뭐냐면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은 누구도 억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지식명령 억압 착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명령 억압 착취는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명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민주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이 주권을 행사하는 길을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다. 그 주권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희대 외에 9명, 10명이 요번에 사법 구태타를 한 것은 바로 세속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깨부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 구태타라고 표현한다. 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소위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법 구태타에 들어가고 이것이 한국의 오늘의 사법부의 모순과 문제점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 사법부의 모순과 문제점을 가지게 된 이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권위주의 국가인 소위 말하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서 나타난 사법부의 부역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 사법부가 왜 부역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에게는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사법 판사, 검사, 변호사 각종 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특혜를 주고 많은 국가 엘리트로서 추앙받으면서 제가 예전에도 강의했지만 시골에서 판검사가 되면 자식의 그 판검사가 아버지의 권력이 돼서 동네는 물론이고 면단위, 군단위까지 얻게 됐을 거면서 살아가게 된 우리 한국 사회의 지난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거. 그 역사를 뭐냐면은 이제는 청산하는 시기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유분개혁 기간이다. 예,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설명이 되나? 어쨌든 우리의 기본권은 바로 주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주권은 민주주의 절차로서 정당성을 확보한 길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권은 누구도 인간의 유일무이한 독자적인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 자유에 대해서 침범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삼원 제국의 전통 뿌리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원 전통 뿌리 사상의 가장 본향이 바로 어디냐? 우리가 바닷가를 끼고 있는 경상남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과거에 그렇게도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대사의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은 바로 이승만의 왜곡된 반공 이데올로기 정책과 박정희 대통령의 월남 파병에서 시작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승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민 보도연맹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이 월남 파병과 관계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승만의 보도연맹과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 월남 파병은 현대사회를 연구하는 두 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 파병을 하게 된 원인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군사 쿠데타를 하고 미국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미국에 충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유일무원하게 한국군만이 뭐냐면은 월남에 지상군으로 파병하게 되었고, 이 파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한국사의 오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했고, 국리적으로는 이승보 여기에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라는 그런 그 동상을 국민학교마다 다 뭐냐면은 그 동상을 세우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교육 현장을 반파하겠다든지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됐다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모두 다 우리가 병영국가 형태로 운영이 됐다든지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됐다든지, 또 마을마다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자, 이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아주 심하게 왜곡되어서 오늘날에 이제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제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출세주의 국가 엘리트를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지난 80년 동안의 이데올로기는 뭐냐? 너그 자식 돈 벌었느냐? 너그 자식 서울대학교 갔느냐? 이게 뭐냐면은 권력의 뒷받침이 되었고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돈 많이 벌었고 너 아파트 몇 평이냐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고, 너 아들 서울대학교 그 갔으면 어떻게 공부하는 네 아들하고 서울대 다니는 내 아들하고 비교를 하느냐고, 이렇게 동네에 가면은 서로 싸우고 그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출세주의의 각종 사시제도를 고시제도를 두 가지고 여기 혜택을 줬고요. 그들이 지금 현재 이스만 박정희 시대 때는, 군부 시대 때는 사법부가 부역을 하고 거기에 개가 되어 가지고 살았고 특혜를 누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총독부를 거쳐가 이승만, 박정희를 거쳐 전두환, 윤석열까지 이제 오게 되었고, 왜 윤석열이가 이 중요하냐면은 이 검찰권을 이용해 가지고 검찰 쿠데타를 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왜 이재명의 시대, 이재명 행정부, 그 다음에 이 삼원제국의 법치주의, 소위 말하는 이것을 싫어하고 다종교 제국주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신교적인 요소를 싫어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혜택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그래하고요, 가톨릭이 그래하고, 불교가 그래하고, 기존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5대 종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원불교도 거기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종교 다원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세속국가로서 민주의 절차적 진단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법치주의로서 기본권을 확보되는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법치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국가의 합법적 폭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법과 원칙의 왜곡한 자, 이런 왕노를 하는 자를 우리가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방법으로서 기본권에는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방법으로서 바로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이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기본권은 뭐냐? 인권과 주권을 이루어지는데, 인권은 존엄과 관계되고, 주권은 자유와 관계되고, 인권의 행복이 목표가 되고, 주권은 뭐냐면 책임 의무가 동반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현대사의 기본적인 민주법치 파괴자가 바로 박정희에서 윤석열까지 국민의힘에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 제가 성현의 후손으로서 여기에 제가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고향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영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들
같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조희대는 왜 사법 구태타를 했을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누렸던 기득권, 법조 엘리트가 한계상에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위기상에 봉착했다. 윤석열이가 쫓겨나고 자기들 자리가 위태롭게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법과 원칙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아주 뭐냐면은 그 후진국에서나 하는 그런 사법제도의 법 철학을 가져와서 지금 현재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법조 엘리트의 한계에 이제 상에 빠졌고요. 그 다음에 법조 기득권의 붕괴가 이제 시작되었고 이미 붕괴 직전에 이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권위주의 국가에 복역하는 이 엘리트들, 소위 말하는 이 한국 사회에 소위 말하는 이 그 기득권 카르텔, 이들이 이제 몰락이 이제 곧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에서부터 전두환,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행정과 입법까지도 모두 다 뭐냐면은 뭐 비상입법 기구를 두어가지고 체육관 선거까지 하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반민주적이고 그 세속국가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과 조희대의 이 친위 구태타를 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입법부를 통해서 우리가 탄핵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민주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서 싸운 자들이 또 다른 민주주의 이름으로서 세속국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노빠와 문빠라는 겁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매우 뭐냐면은 중립적이고 우리 한국문명학술에서는 계속 뭐냐면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운 자의 또 다른 민주주의 이름으로 세속국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거죠. 여기 누구냐? 여기 바로 뭐냐면은 노빠 문빠들이라는 거. 노빠 문빠.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문재인이, 이낙연이, 우원식이. 문재인이, 이낙연이, 우원식이, 이인영이, 우상호, 노영민이, 조국, 요런 애들입니다. 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운 자들이 또 다른 민주주의 이름으로 세속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자. 여기 여기에 가장 들어가는 놈이 바로 이 문재인, 이낙연, 조국, 우원식이, 이인영이, 우상호, 노영민이, 박병석이, 김진표, 심상정이, 신경민이, 그냥 막 꽉 찼어. 개새끼들 진짜로 이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 문빠 노빠들이 뭐냐면은 가식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거 아니야. 이들이 배신 행위 때문에 코로나 전국에 뭐냐면 얼마나 180 초창기는 123석밖에 안 됐죠. 문재인 정부에. 후기에 가서는 뭐냐면 국회의원이 180석이나 되었잖아. 그때 뭐냐면은 입법권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행정부가 사인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민주화로 가기 좋았겠느냐고. 문재인이, 이낙연이, 이 개새끼들이 뭐냐면은 민주주의를 팔아먹는다.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팔아먹느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운 자의 또 다른 민주주의 이름으로 세속국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여기 누구냐? 바로 여기 노빠 문빠라는 거야. 여기 내가 요 애들 때문에 내가 뭐냐면 흥분하고 광분하는 거야. 이 애들 때문에 민주주의 이름으로 뭐냐면 민주주의를 팔아먹는 기회주의자들이다 이거야.
아이씨, 진짜로. 내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빡빡 갈리고, 지금도, 이 심상정이 이런 애들 생각하면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 수박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뭐냐면은, 오늘날에 바로, 국민의힘과 기생해서 오늘날까지, 호호식 했던 누리던 자들이라 이거야. 그러면 이 누린 자들 때문에, 그러면 고생한 건 누구냐 이거야. 촌에서 우리 아버지 엄마 같이 일했던 사람, 양심적인 사람, 시골에서 고무신 신고 올라가지고 서울에서 이 아파트 짓는데 등짐 진 사람,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골목에서 할 게 없어서 뭐냐면은 라면 팔고 떡 팔고 미꾸라지 장사해가지고 뭐냐면 돈 벌어가고 자식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요거 뭐냐면 금융 사기단들이 싹 다 가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뭐냐면은 양극화가 돼 있는 거야, 이 개새끼들아. 아, 진짜로. 네, 진짜. 자, 이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 어떤 계획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문바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계획도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이런 멍청한 국토부 장관을 기용해갖고 27번에 뭐냐면은 부동산 정책을 계획이 아니라 정책이지, 정책 계획을 실패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아파트 하나 지금 한 평에 3억이요. 아이씨.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밥 팔아가지고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 이쪽에 오면 내가 더 흥분한다니까. 다시 한번 세 번째 말하겠습니다. 누가 더 나쁘냐? 바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수박들, 기득권 세력들,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이름으로 학생운동권을 해서 여기에 부안내동한 자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화, 독재화, 권위주의에 맞서 싸운 자의 또 다른 민주주의 이름으로 세속국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노빠 문빠. 자, 그래서 권위주의 국가의 혜택을 받은 집단이 입법, 사법, 행정,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원들, 사법부에서는 판검사, 행정부에서는 관료, 외무고시에서 외교관료, 군인은 사관학교, 종교, 기독교, 목사, 가톨릭, 신부, 중들. 이것들이 한통성이 돼가지고, 금융에서는 은행, 교수, 철밥통, 박사, 사이비 박사, 부동산 업자, 기회주의자, 교수, 여기에 전혀 뭐냐면은 정치적 발언권을 할 수 없는 이 교사, 우리나라 요 중도인데, 요 애들이 뭐냐면은 배운 거 아무 상관없이 평생을 뭐냐면은 호호식 하면서 뭐냐면 돈 좀 받아가지고 예쁜 옷 입고 뭐냐면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지할짓 다 하는 요 교사들, 적당하게 사회에 뭐냐면은 대접을 받으면서 적당하게 자기가 험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 실속을 잘 차리면서 기회주의자로 요 편에 섰다가 저쪽 편에 섰다가 했던 요자들, 요 교사들. 아이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냐면은 통칭해서 그렇다는 뜻이고, 그 중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는 의식 있는 교사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자, 중도주의들과의 자녀들, 중도주의자들의 자녀들. 그래서 요런 교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로스쿨 의대 가가지고 요 애들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뭐냐면은 엘리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지. 엘리트가 아니라 이 애들은 아는 것은 공부 외우는 것밖에 하는 게 없지. 9번째, 특히 미국에서 유학하여 공부한 자,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고, 서구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서 공부한 자들이 그동안에 득세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새로운 신진 엘리트를 이끌어가는 지도 엘리트 학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전남대 철학과 교수님 박구영 교수님 같은 사람이 독일에서 학사 받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저기 그 황태연 박사님, 그 다음에 조승복 선생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동수 박사님, 이런 사람들 다 독일에서 공부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이제 그게 전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마지막 엘리트의 교체기가 이제 왔는데요. 자, 그래서 엘리트가 교체됨으로써 철학, 사상, 학문이 풍요를 주고 세속국가의 형태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삼원 제국의 전통이 이제 부활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는 네오샤먼이라 부르고 있다 이거죠. 네오샤먼주의. 여기 한국사 복원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광인과 족사의 시대를 끝내고 폭력과 정신병의 시대를 우리가 뭐냐면 극복해 가야 된다. 지금 현재는 광인이요, 족쇄요, 폭력과 정신병의 시대라 이거죠. 막 그건 칼로 찌르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뭐냐면 가장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이게 지금 현재 문제 덩어리라 이거죠. 자, 대구 경북 지역의 몰락이 이제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조희대도 뭐 경북대학교 나오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 에라이씨. 권위가 없어지고 권위주의자만 양성했다. 예, 권위가 없어지고 권위주의자만 양성했다. 예, 폼생폼사하는 가짜 양반들이 야단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가짜 양반에서 진짜 양반으로, 가짜 민주주의에서 진짜 민주주의로, 가짜 대한민국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짜 종교에서 삼원 종교의 부활이 요구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넋두리로 그 강의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